여러분 잘 쉬셨나요? 이제 계속해서 한번 SNS 정신팔려 정신질환 SOS 한번 읽어보셨나요? 어떠신가요? 그것들을 읽어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음, SNS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좀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좀 읽어보시면서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셔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쭉 얘기한 내용들 이제 여기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가정과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죠.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쭉 살펴본 그 내용들 현대인의 생활들에서 아까 쭉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 부분 가정과 교육 문제에서 큰 변화들이 나타났다라는 거 그리고 복잡해지고 심각해진 교육제도 입시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도 피상적으로 만들었고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어때요? 인터넷 공간에서 소외되거나 의사소통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소외감을 느끼게 됐다. 라고 이야기죠. 현대인의 생활은 그래서 어때요? 어느 때보다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정신 건강이 중요하다. 우리가 못 먹고 사는 사회는 아니니까 너무나 정보가 넘쳐나고 너무나 아는 것도 많고 풍요로운 삶 속에 살고 있지만 그만큼의 삶의 질은 떨어졌다. 그러면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어느 때보다 정신 건강이 굉장한 관심이고 이슈로 떠올랐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21세기 현대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교재 17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현대사회의 특징 여러분 어때요? 현대사회는 어떤 사회라고 아까도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해봤죠. 현대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현대사회는 지식정보화 사회다. 그쵸? 지식정보화 사회. 또 지식정보화 사회를 넘어서서 어때요? AI 시대예요. AI 시대. AI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정보가 AI 시대를 살아가면서 요즘에는 그러니까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AI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가 굉장히 직업에 대한 AI가 이제 보험 변호사 뭐 이런 것들도 변호사 판사 뭐 이런 사람들도 AI가 대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어때요? 또 뭐가 있을까? 뭐 보험 설계사 뭐 이런 것들도 AI. 왜냐하면 그것들은 데이터를 축적해 놓고 빅데이터 안에서 그 사례들을 분석해서 어떠한 판례들이 있는가를 딱 끄집어내면 그게 AI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정신건강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상담을 하거나 우리가 중독 재활 상담학과 학생들이니까 상담에 대한 부분은 AI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 부분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두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지만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것을 수용해줄 수 있는 건 인간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데이터가 아무리 풍성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있더라도 인간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것을 수용해주고 같이 그것을 같이 나눠줄 수 있는 반영해주고 이제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AI가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인식하고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보화 사회의 특징은 어때요? 주요한 정보가 이제 주요한 재화가 되는 거죠. 정보가 빨라야 돼요, 여러분. 정보가 빨라야 요즘에는 그것들을 나의 재산으로 삼아서
나의 정말 부를 축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부와 가치 창출, 부를 축적하거나 이제 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이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정보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현대 사회의 특징은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들은 누구나 소유가 가능해요. 누구나 소유가 가능하지만 어때요? 창의적인 독창적인 가공된 정보는 가치로운 정보로서의 의의를 가지게 된다.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는 정보는 가치로운 정보로서 의의를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지식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지만 또 AI 시대에서 로봇들에 대한 그런 그 함께 공유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들이 항상 시대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슈가 되는 것이 창의력이에요. 창의력. 예. 얼마나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어떠한 그것들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독창적으로 그것들을 표출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창의력은 다 과연 뭘까? 여러분 창의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좀 말이 빨라요. 제가 좀 말이 빨라서 지금 빨라진다라고 생각이 순간 들어서 제가 잠깐 제어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 살면서 이제 창의적인 것. 여러분 창의적인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창의력이란 뭘까? 예,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창의력이란 뭘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제가 잠깐 한 10초 동안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창의력이라는 건 뭘까? 창의적이라는 것은 뭘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본인의 그 생각들을 좀 정리해서 창의적인 건 뭐예요? 새로운 것을 막 만들어내는 게 창의적인 것일까요? 창의력이라는 것이 새로운 것을 막 만드는 것, 기존에 있는 것들을 배제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창의적인 것일까? 창의력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다 놔두고 새로운 것을 막 만들어내는 것도 창의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창의력이라는 것은 창의력이고 독창적인 것을 개발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접목해서 끄집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식 정보화 사회에 가져야 될 창의력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 창의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죠. 창의력이라는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그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창의력을 가지려면 중요한 것이 경험을 많이 쌓는 것이죠. 경험. 여러분들 그 경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상담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상담에 대한 공부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들이 상담에 대한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 경험들을 가지고 또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것들에 대해서 자신만의 무언가를 끄집어낼 수 있는 거, 자신만의 독창성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 이것들이 이제 우리는 그 창의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경험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때요? 밑바탕이 되는 거죠. 예, 토양이 되는 거죠. 그 경험들을 토양을 삼아서 그 토양을 삼아서 그 토양 안에서 어때요? 나무를 심어서 뿌리가 깊이 박히게 하고 그 깊이 박힌 뿌리 안에서 이제 줄기들이 자라나고 가지를 치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 기존에 있던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그 정보들이 그 하나의 줄기라면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창의력으로 가지를 쳐나가고 그것들이 또 이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창의력이 아닐까. 뭐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뭔가를 확 끄집어내는 것보다. 그러니까 창의력을 가지려면 일단은 기존에 존재하는 것들을, 정보들부터 확실히 알고 그 안에서 내가 다른 것들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내가 나만의 무언가 독창성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아, 참 궁금합니다. 현장에 있으면 같이 들을 수 있을 텐데, 아, 참 궁금한 마음이 듭니다. 자, 그 정보화 시대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가치가 있다?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것들, 그 가지고 있는 정보, 정말 그 정보의 홍수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러한 정보를 넘어서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치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러분들 보세요. 그 경험이라는 것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상담에 대한 공부를 하잖아요. 상담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상담에 대한 공부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상담사가 되기 위한 과정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해야, 그 상담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상담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경험들 안에서 나만이 잘할 수 있는 가치를 끄집어내는 거. 그것이 상담사가 가지고 있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그 과정의 정보,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현대사회의 특징 중에 또 그 하나를 본다면, 어때요? 현대사회의 특징에서는 세계화를 이야기할 수 있죠. 세계화. 세계화는 뭘까요, 여러분? 세계화. 우리가 볼게요. 여러분, 근데 잠깐 여기 좀 볼게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셔야 될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교재 18페이지에 보면 마음의 병 우울증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죠. 마음의 병 우울증. 여성이 45만 명으로 남성보다 2배가 더 많다. 2배 이상이 더 많다. 라고 2018년 9월에 파이낸셜 뉴스에서 나온 기사를 쭉 나와 있는데요. 정신건강 측면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울증이죠. 우울증인데,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증이 많은 것은 여성 호르몬의 변화 때문이다. 왜 많을까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호르몬의 변화 때문이다. 이제 월경, 출산, 폐경 이런 것들이 호르몬의 호르몬의 그 변화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특히 중년기에는 폐경 때문에 이제 호르몬의 변화가 심각하게 오죠. 그렇기 때문에 육아와 가사의 직장 생활을 병행하고,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이제 심각한 우울증을 겪는 경향이 굉장히 많고요. 또 그 출산 때문에 산후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여성들이 왜 많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시대가 많이 변하고 가사를 서로 분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여성들에 대한 육아 부담이 굉장히 큰 게 현실적이죠. 육아와 가사에 대한 병행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더 여성들이 우울증이 더 많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시부모님과의 갈등, 요즘에는 또 장서 갈등도 많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남성 중심 사회, 그게 지금은 많이 변화했다라고 하지만 양성평등의 사회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많이 변화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기성세대를 살아가는 많은 여러분들의 어머니 때나 저 때를 보더라도 이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기성세대들에 대한 그런 문제에서 우울증을 더 심각하게 겪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사회적인 면에서는 어때요? 사회적인 면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 직장과 가사를 이렇게 병행하는 이런 문제, 사회적인 문제와 이제 가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여성들이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또 우울증이 더 많을 것이다, 많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요. 남성들은 어때요, 여러분? 남성들은 왜 이렇게 좀 적게 나올까? 여성보다 여성들이 2배 이상 많을까 하면, 남성들은 우울증에 관해서 이제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을 조금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견해들이 좀 많이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알코올, 뭐 술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 우울 증상을 이제 가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적게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이제 어때요? 뭐 기억 상실이라든지 경제력 그러니까 심각하게 이제 그 자기들이 이제 건망증이 심해지는 거죠. 그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스트레스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경제력이 이제 좀, 그러니까 노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어때요? 자녀들의 그 사교육 공화국을 만들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이제 내 노후 대비를 안 해놓은 거죠. 그랬을 때 오는 상실감, 경제적인 상실 이런 것들, 또 내 몸에 그러한 병적인 부분들, 이게 질병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별과 같은 이런 생활 사건들, 이런 이벤트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후에는 더 이제 또 우울증이 또 뭐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도 다 노인이 될 건데,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노인에 대한 또 부정적인 관념 이런 것들이 또 다시 노인들에게 그 편견 이런 것들, 분위기, 노인들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도 이제 노인들의 우울증을 더 가중시키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일상생활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유지하지 못해서 이제 자살을 시도하는 우울증이 이렇게 많아짐으로 인해서 우울증을 호소하면서 직장 생활에서 관계의 어려움, 직장 생활하기 어려움,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유지하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이제 자살을 시도하는 그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대한민국을 또 자살공화국이라고 또 얘기를 하니 참 굉장히 슬픈 현실이죠. 예. 그리고 이제 우울증이 계속 지속될수록 어때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것들을 방어하고 고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그것들에 점차 그 삶에 있어서 그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더 사회적인 생활은 어려워지고 우울증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가 더 가중되는 그러한 그 현상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울증은 이제 같은 증상이 이제 2주 이상 계속되면 그것들이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하고, 그냥 진단을 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이제 그 진단은 정신과에 방문해서 그 의사 그들의 그러한 그 면접이나 검사들을 통해서 이제 진단을 받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울증에 대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쭉 생각을 해봐야겠죠. 제가 우울증 환자를 이제 상담해 본 것들을 보면요, 우울증 환자들은요, 벽을 보고 그냥 가만히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그것이 힘들지가 않아요. 그냥 그 안에 그냥 빠져드는 거죠. 그리고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안 고프고, 그 우울증의 종류도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 우울감에서 이렇게 빼내려면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될까? 생활 습관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우울증에서는 생활 습관을 이제 개선하고, 어때요? 스트레스를 관리하도록 이제 우울증 초기에 그런 것들을 좀 잡아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울증 모든 병들이 그렇죠. 여러분, 신체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병들도 그렇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나타나는 병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초기에는 좀 쉽게 치유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약물도 복용하면서 좀 많은 오랜 기간 동안에 좀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초기에 치료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우울증에 대한 것들도 좀 한번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보화 사회에 대한 얘기들을 쭉 했죠. 정보화 사회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한번 해봤고요. 정보화 사회가 이제 주는 병폐들, 정신 건강에 대한 현대 사회에서 그런 병폐들에 대해서 이제 인간이 이제 어때요? 어때요? 가상 공간으로 이제 몰리게 됨으로 인해서 조금 인간의 깊은 만남은 좀 사라졌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상담에 대한
상담이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이 상담 분야가 그 지식 정보화 사회를 살고 있지만 이 안에서 AI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안에서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는 거까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리고 세계화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세계화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화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를 다 교류하게 되었죠.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를 다 교류하게 되었고,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지구촌 안에 살면서 교통 이용이 굉장히 편리해졌고, 모든 것들이 다 공간의 한계가 없어졌죠. 시공간을 초월한 이런 그 공간의 한계가 좁혀지고, 정보와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시공간을 다 초월하게 되는 이런 사회를 살았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어때요? 세계적으로 이제 이념 갈등보다는 우리가 지구촌 안으로 묶이면서 전세적으로 이념 갈등이라기보다는 어때요? 이념 갈등이라기보다는 경제적인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익 창출을 더 우선시하는, 더 많은 자신들이 가지려고 하는,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신자유주의가 대두됐고, 냉전이 종식되면서 이제 세계화의 무대가 시작된 거죠. 그렇죠? 세계화의 무대가 시작된 거고, 이제 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을 한 거예요.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을 하면서 어때요?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을 하면서 활동이 지구촌화되면서 자본의 이동이 활달해지고 여러 조직과 문화적 동질성은 매우 중요시되었죠. 지구촌 사회에서는 어때요? 어떠한 국가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 사회에서는 지구촌 사회에서는 어떠한 국가에만 한정하지 세계적인 윤리의 모색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힘보다는 세계적인 윤리 의식을 가지려면 힘을 가진 자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힘보다는 잠시만요. 힘보다는 어때요? 힘보다는 힘보다는 어때요? 힘보다는 서로가 어때요? 동의에 의한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고요. 국가 간의 정의가 실현되고 초국가적인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 중요시되고, 박애정신, 지구 공동체 의식, 평화정신, 그 차이를 인정하거나 다문화를 공존하고 생태계, 미래 세계에 대한 책임의식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요구되고 필요시된다 라는 거. 이게 우리가 세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사회의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 생명공학이라는 거죠. 생명공학은 뭐예요, 여러분? 생명공학은 앞으로 어때요? 우리가 현대사회의 특징, 생명을 다루는 과학과 의학의 기술로 날로 발전해 나가죠. 그래서 전통적인 우리가 생명현상이나 죽음의 모습을 변화시키게 됐죠. 그래서 노화 방지, 생명 연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임과 난치병 치료, 식량난 해결,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서 인간을 위해서 좋은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생명 현장에 대한 어때요? 새로운 윤리의식이 쟁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윤리의식이. 그래서 우리가 윤리의식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유전공학을 통해서 어때요? 우리가 이제 GMO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했었는데, 생명을 복제하거나 맞춤형 아기 이런 것들, 맞춤형 장기를 생산한다거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또 뭔가를 이제 변화시키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생명의 윤리적으로 이게 위배되는 것들, 생명공학이 인간에게 주는 이로움도 있지만 그 이면에 그렇지 않은 면들도 있다라는 것들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조작하고 생명 현상에 개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의 복제 그리고 유전자 조작으로 인한 인간 생명의 존엄과 가치가 경시되는 그런 그 풍조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자연적인 생태계의 질서를 교란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복제, 생명에 대한 복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전자 조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연적인 생태 질서에 대한 교란이 있을 수 있고요. 유전자 정보를 통해서 이제 인간을 통제하거나 생명공학의 활용으로 사회적 불평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 또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을 양극화 현상을 나타내서 사회의 불평등 현상을 나타낼 수 있고 사회적인 양극화 현상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것. 생명공학의 발전은 굉장히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그 정말 이 질병 때문에 대면 수업을 못하는 이 시대의 생명공학의 발전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한번 나눠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쭉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요. 지금까지 수고하셨고 잠깐 힘드실 테니까 잠깐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